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아그레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의 선거 유세 열기가 참 뜨거운데요. 그런가 하면 연휴 직후 재개될 정기국회에서는 여야 또 한 번의 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과 정치권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윤재관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지금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게 기초지자체장 선거인데 보면 오늘 아침에 여당 김기현 대표, 윤재욱 원내대표 강서구 공항동에서 일정을 했고요. 야당 역시도 원내대표가 지원 유세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강서구 선거를 앞두고 두 분께서는 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이게 10월 11일 날 보궐선거에 지금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한 개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총선이 한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고 수도권의 예민한 지역이다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계속 좀 가열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역은 사실은 민주당 강세 지역 중에 한 곳이에요. 그렇죠. 지금 강서구에 지역구 선거구가 3개 있는데 3개 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김태호 후보가 지난번에 당선되기 이전에 4차례에 걸쳐서 민주당 후보가 구청장으로 당선된 지역이고요. 호남하고 충청권 출신 유권자가 많고 연령도 30대, 40대, 50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강세 지역이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중도 확장성 문제하고요. 수도권 민심의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선거에 지도부가 올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사실 이 강서구라는 지역에 대해서 16년 동안이나 이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생각을 지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양상이나 이 상황들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난 대선과 작년에 있었던 지방선거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승리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다시 민주당의 텃밭으로 가져올 수 있느냐의 문제가 걸려 있는 선거죠. 근데 이 선거가 단순히 말씀하셨듯이 한 곳의 보궐선거에 지나지 않고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 그렇게 된 것은 자초지종은 국민의힘에서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상식에 맞는 공천을 하셨으면 이렇게 정권 심판론이 비등하게 나오지 않았을 텐데요. 법원 판결문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면복권을 하고 나서 그 원인 제공을 했던 사람을 다시 공천하는 이런 몰상식의 공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국정 운영의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이 정부가 강서 국민들을 또 한번 시험에 들게 하는 오만함을 보여주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선거가 여야 간에 격한 선거가 좀 되고 있고 정권 심판 선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야가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이 가는데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좀 과열 양상이 좀 벌어진다고 해야 할까요? 중년 여성이 선거 유세 중이던 김태욱 후보 측에 우산을 휘두르고 폭력을 저질렀다. 이게 좀 보도가 좀 많이 나왔었고 여야가 입장을 내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그런 배경 같은 건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이제 진영 간의 대립 구도가 이게 진영 논리가 더 강해지다 보니까 흥분한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선거 방해 행위 자체가 범법 행위라는 거, 형사사무이 된다는 걸 모르고서 하실 수도 있다고 봐요. 지난번에 서울시장 보선 때 오세훈 시장 선거운동 방해하다가 구속된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이게 좀 캠페인이든지 어떤 광고든지 홍보를 통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양당이 좀 신경을 써야 되고요. 국민의 의식 수준이라든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격을 낮추는 행동이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윤 부의장께서는 지금도 영상 나가고 있지만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 좀 어떤 시각으로 보세요? 아주 매우 부적절하고요. 이런 선거 문화를 없애기 위한 노력들을 여야가 다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어떻게 이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치권이 더욱더 노력해서 정치가 실종돼서 국민들이 화가 더 나게 하는 그래서 참지 못하는 것을 폭력으로까지 연결되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정치의 복원을 위해서 여야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과제를 안겨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진행이 되는 선거인데요. 이 선거가 생겨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제 윤재관 부의장께서 어느 정도 이게 제공한 건 국민의힘에서 좀 제공한 건 아니냐, 상식에 벗어난 공천을 했다는 얘기를 좀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이제 김태우 후보가 이 보궐선거 비용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40억 원 정도가 드는 것 액으로 봐달라. 이 발언에 대해서 좀 여야가 공방을 좀 벌이고 있습니다. 부원장님께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애교라는 용어가 좀 사람의 심경을 건드리는 측면이 있죠. 근데 이제 그게 뭐 40억이 가벼운 돈이다, 뭐 얼마 아니다 이런 뜻은 아닐 거고요. 본인의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편안하게 비켜가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한 용어가 나온 건 맞고요. 그런데 어쨌든 선거 비용 문제가 지금 정당이 공당이 문제 제기를 해서 이슈가 된 거는 제 기억으로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인데 사실은 김태우 후보가 공익 제보를 하는 과정에서 정보 누설 혐의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건 맞지만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전 서울시장 박원순 전 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그냥 안희정 전 충남지사 다 성비위 혐의로 민주당 기책사유로 재보고를 치렀어요. 그때 든 돈이 964억입니다. 예. 그러니까 금액으로 보나 범죄 혐의의 이 성격으로 보나 민주당이 40억을 가지고 그렇게 공세를 취할 얼굴을 들고 있다면 그런 문제는 아니다고 봐요. 그러나 어찌됐든 문제가 됐지만 제가 볼 때 이것이 선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뭐 그렇게 크지는 않겠다, 영향력이. 예, 알겠습니다. 흡수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윤재관 부의장님께도 발언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실 때 얼마나 현명하시냐면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 그걸 가지고만 판단하시는 게 아니고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태도를 어떻게 보이느냐, 어떻게 말을 하느냐, 어떤 처신을 하느냐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십니다. 예. 이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0억이 들 수밖에 없는 선거를 자초를 자기가 스스로 자초를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들께 죄송하다, 송구하다, 그러나 열심히 더 일을 하겠다 이런 톤으로 갈 게 아니고 그렇게 가는 게 너무나 지극히 정당하고 당연한 건데 그렇게 가지 않고 애교니 수수료니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의 잘못을 지금 비켜가려고 했던 거거든요. 국민들은 여기에서 더 화가 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저는 강석 선거는 국민의힘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겠지만 저는 백약이 무효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바로 후보 역시도 이렇게 오만한 모습을 끝까지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고 당도 역시 오만한 공천을 했기 때문에 강석 국민들께서 바른 심판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청래 부원장이 얘기하는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 보선에 들어간 1,000억 원 가까운 그런 것에 대한 반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이게 국민들께서는 예. 선거 자금과 관련돼서 그 비용과 관련돼서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걸 바라보는 그것을 가지고 본인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본인들이 국민들에게 어떤 염치 있는 모습을 보이는지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964억을 얘기하시지만 그때 민주당에서 어떤 후보가 이렇게 자신의 문제를 피해가려고 하고 당의 잘못을 국민들께 사과하지 않고 자신들의 문제를 다른 사람 문제로 치환하려고 그렇게 호도하지 않았거든요. 그러한 태도의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여야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특히나다 국민들에게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염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태도의 한 가지만 문제다. 짧게 지적하겠습니다. 뭐 태도 문제라고 하셨는데 964억뿐만 아니라 세 분 다 성범죄 성비위 의혹의 피의자에게 2차 가해를 했던 분들이에요. 그때 민주당 여성 의원들도 나서서 뭐 피해 호소인이니 뭐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렇게 하실 말씀은 아니죠. 예. 저희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사실이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이제 이번 선거가 벌어졌던 이유가 이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고 나서 3개월 만에 이렇게 사면복권 해가지고 남용한 거 아닙니까? 사면복권 남용해서 공천까지 이루어져가지고 다시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 거 그러면서 과거를 가지고 또 얘기하시는 것은 아니, 좀 부적절하다 생각이 대통령의 들고요. 사면 네, 물건에 여기까지. 대해서 남용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쓸 수가 있습니까? 헌법상 권한인데.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 이제 뭐
가을에 앞으로 다가온 보궐선거기 때문에요. 결과가 나오고도 또 두 분과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요. 저희는 좀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죠. 추석 동안 뉴스 정치권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일에 페이스북에 영수회담을 제안 드린다. 최소 12월 정기국회 때까지 정쟁을 멈추고 민생 해결에 몰두하자. 이런 글을 올렸단 말이죠. 지금도 이렇게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어떨까요? 이게 현실적으로 사실 김기현 대표는 지금 뭐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서 여야 대표 회담을 좀 먼저 하는 게 수순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글을 올리는 배경에 대해서 먼저 부의장님께서 얘기해 주실까요? 일단 지금 시대를 규정하면 민생이 실종된 시대, 그리고 정치가 실종된 시대, 이 민생 실종, 정치 실종 시대에 정치를 복원해서 민생을 살리자라는 취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추석 장을 한번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얼마나 물가가 뛰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중산층과 서민들이 여러 가지 생활고, 이자 문제라든가 이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럴 때 정치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민생을 살리는 일입니다.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이것마저도 이제 여야 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여당에게 제가 묻고 싶은데 이럴 때일수록 여당이 집권 세력이면 책임을 지기 위해서 야당을 만나자고 더욱더 제안을 하고 더욱더 얘기를 하고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 아닙니까? 근데 야당이 만나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당은 도망다니고 있거든요. 안 만나겠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안 만나겠다. 이렇게 계속 정치의 실종의 시대를 계속하고 나서 본인들은 민생을 책임지겠다고 현수막도 걸고 하시던데 국민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이런 이율배반적인 모습들을 이제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예, 조정래 부원장님 말씀 바로 듣겠습니다. 아니 야당 대표가 만나자고 해야 될 사람이 여당 대표여야지 왜 대통령입니까? 그리고 이걸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이라는 용어로 SNS에 올린 게 추석 당일입니다. 예, 맞아요. 민생을 챙기겠다는 그 의지대로라면 자신의 단식, 그다음에 체포동의안 가결로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88건의 민생법안부터 처리해야죠. 그러면 여당 대표를 만나서 국회를 정상화하고 전국을 정상화하는 거로 가는 게 먼저 수순 아니겠습니까? 추석 당일날 정치적 아젠다를 올려서 추석 밥상을 장악하기 위해서 던진 아젠다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영수회담이라는 게 이게 옛날에 대통령이 당의 총재나 대표를 겸임할 때 얘기 아닙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는 당 대표직을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고수하셨기 때문에 영수라는 말의 의미가 다 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영수인 게 맞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에 영수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민생을 내걸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상대는 이재명이라는 식으로 정치적 카드로 던진 거 아닙니까? 그 의도가 많이 읽히는데 민생 그런다고 해서 그게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당의 대표 역할을 하는 것이 먼저다 이렇게 봅니다. 김기현 대표는 여야 대표끼리 만나자고 수차례 얘기했는데 묵묵부담인 사람이 지금 엉뚱한 곳에 가서 엉뚱한 말을 한다 이런 입장을 좀 내고 있거든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참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얘기들을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어느 국민이 집권 여당, 집권 세력의 영수가 김기현 대표라고 누가 생각합니까? 김기현 대표야말로 용산의 오더를 충실히 따르는 당대표에 불과하다.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방송에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김기현 대표는 바지사장, 윤석열 대통령이 오너 아니겠습니까? 그걸 모르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여야가 만나서 첨예한 대립되는 문제들을 풀고 민생 문제를 풀려면 여야가 영수가 만나야죠. 오늘끼리 만나가지고 막힌 혈루를 좀 뚫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김기현 대표가 그동안 보여줬던 여당 대표로서의 자율성을 갖고 여당 대표로서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용산의 출장소의 소장처럼 보이는 이 모습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오히려 더 이번 계기에 본인이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더 충실히 하고 여당으로서의 모습을 정확히 잘 보이는 것이 더 급선무다 이런 생각입니다. 조금 전 표현이 이제 윤재관 부의장의 개인적인 표현이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영수회담 그래서 성사될 수 있겠습니까? 뭐 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보세요. 일단 지금 뭐 여러 가지 10개가 넘는 범죄 혐의자인 게 맞고요. 그리고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영소회담이란 용어가 안 맞다고 여야정 협의체를 정리하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얘기했고 그나마도 2차례 하고 말았지만 그때도 정당 대표와 대통령의 만남이라는 형식을 취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국회를 정상하고 민생을 정상화하겠다면 여야 정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면담 요청을 하든지 모양을 그렇게 가져가야지 내하고 1대1로 하자는 거는 그건 맞지도 않습니다. 예, 뭐 사법적인 얘기를 조금 해주셨어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오늘 금요일부터 뭐 재판 첫 공판 열리게 되고 사실 뭐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떨쳐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시각들도 일각에 있는데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행보라든지 민주당 상황 이거 좀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지금 법원의 출석 문제 때문에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여야 간의 극한 대립과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졌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어떤 상황에서 기소해서 재판을 받던 상황,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고 구속이라고 하는, 인신의 구속이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1년 반 동안 그렇게 몰아쳐 왔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이제 해소되고 나니 기각이라고 하는 자충수를 두고 나니 계속 지금 어거지를 쓰고 있습니다. 계속 사법 리스크가 살아있다 계속 얘기합니다만은 지금까지도 왔던 수차례 수백 번의 압수수색 그리고 수차례에 걸친 출두 그리고 계속적인 정부의 공격, 검찰의 공격 이런 것들을 계속 견뎌왔기 때문에 지금 계속 받고 있는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 재판의 문제가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당대표를 하는 데 있어서의 걸림돌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체포동의안이 민주당 등등에서 이제 가결이 됐고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민주당 뭐 지금은 추석이기 때문에 잠깐 좀 멈춰 있는 듯한 분위기기는 하지만 이제 이재명 대표 막 출석하는 그림들이 좀 나올 거란 말이죠.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것은 신병처리의 문제 아닙니까, 그죠? 뭐 혐의가 무죄로 난 것도 아니고요. 구속영장 기각되고 난 뒤에도 재판 과정에서 뭐 인신이 구속되거나 최종 판결에서 유죄를 받아서 다시 감옥 간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뭐 민주당이 뭐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가지고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심정은 이해합니다만은 달라진 건 없다 이 말씀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선거법 위반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 3월부터 격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대장동하고 위례신도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지금 재판 원래 9월 15일 날 열리기로 돼 있었는데 저기 이재명 대표의 단식 때문에 그게 미뤄져서 10월 6일로 갔을 뿐이지 10월 6일부터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거는 시작하는 거고 요번에 구속영장 기각된 백현동하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 들어갈 거고 그 외에도 지금 검찰 수사 중인 게 또 있습니다. 성남의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하고 그다음에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1억 5천만 원 쪼개기 의혹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연말 이후로 이재명 대표가 매주 지금 법원에 출석을 해야 되고요. 당무를 보기가 힘들 겁니다. 우리 국민의 피로감도 계속 커질 거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면 청문회 전국이 또 이뤄집니다. 여야 격돌이 예상되고 일단 유인촌 김행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열리게 되게 될 텐데 뭐 관전 포인트랄지 어느 부분에서 어떤 그림들이 좀 예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특히 유인촌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시대의 문화부 장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서 맞느냐 이것부터 지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장관 시절에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좌파 문화계 인사들을 찍어내리기라고 하는 것들을 했죠. 우리가 문화계에 대한 정치권이 해야 될 가장 정립된 이 기준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립하시는 건데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우리가 문화강국으로 가게 된 가장 큰 기반이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유인촌 장관은 문화계에 계속 개입하고 자기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무조건 좌파로 몰아서 찍어내리고 이런 행위를 계속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다시 지금 정부의 이 시대에 다시 문체부 장관으로 된다는 것이 너무나 국가적으로 서글픈 일이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김행 장관과 관련돼서는 국민들께서 정말 심각하게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주식 파킹, 소위 말해서 주식을 맡겨놓는 것이죠. 당연히 주식을 팔 거라고 생각을 했고 팔라고 했는데 본인은 파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누구에게 맡겨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명백한 범법 행위이고 위법 사항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는 김행 후보자의 지명에 대해서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평가를 내려주시는 게 여론조사 결과들이 많이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두 분에 대한 이
청문회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를 한 명도 내세우지 못한 그런 문제들 때문에 더욱더 정부에서는 그리고 정권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유인촌, 김행 장관 후보자 둘 모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우선 그 청문회 내용을 예측하기 전에요. 예. 지금 두 분 다 5일날 지금 청문회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현재로서는. 근데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을 민주당이 단독 의결을 했어요. 단독 의결을 해가지고 날짜라든가 정인 선정의 문제라든가 이 부분들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해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을 단독 처리를 했는데 이게 예. 단독 처리할 일입니까? 왜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여야 합의 없이 독주를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유인촌 지금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 부를 정인 선정 문제를 25일 날 그 상임위에서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난항이 예상되거든요. 예. 우선 형식이나 지금까지 청문회를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지금 일방 독주가 문제가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키트리 주식 문제 아닙니까? 예. 김행 장관 후보자는 위키트리 주식 문제인데 본인의 소명 내용도 있어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계속 범죄 혐의처럼 밀고 나가는데 청문회를 통해서 까놓고 질문하고 답변하면 될 일이고 유인촌 장관의 흠집이라는 것은 이명박 정부 때 문체부 장관을 했다는 이력 가지고 문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방 주장이고 입증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예. 이게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제가 볼 때는 소명되리라고 봅니다. 5일날 청문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좀 다뤄질 것으로 보이고 바로 그 다음 날 6일에는 본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이균용 대법원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표결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의 표결이 어떻게 되느냐가 사실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요소가 좀 될 텐데 지금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부결이 높은 상황이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부결하는 게 상식에 맞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다른 자리도 아니고요. 대법원장이면 가장 높은 청렴성을 요구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그런 자리에 오르시는 분이 도덕적인 결함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을 그 국민들은 그렇게 가벼이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재산 신고 누락에 대해서는 좀 도대체 해명이 납득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잘 몰라서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는데 가족 전체가 3억 원이 넘는 배당금을 받았어요. 그 기간 동안에요. 예. 아니 배당금을 3억을 넘게 받는 재산을 본인이 모르고 있었다 계속 주장하는 건데 그것은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거 어불성설인 것이죠. 그리고 증여세 탈루 그리고 농지법 위반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대법원장이기커녕 일반 공직자 하기도 어려운 분들을 어떻게 대법원장으로 임명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대법원장이 아니라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될 분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부결되는 게 순리이고 상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결이 되는 게 순리이고 상식이다라는 민주당의 입장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좀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 좀 되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당에서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지난 24일 날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하셨죠. 그죠? 25일 날 원래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처리를 하기로 했던 건데 역시 이재명 대표의 단식 및 가결 체포동의안 가결 문제 때문에 원내 지도부가 다 퇴임하는 바람에 좀 밀려졌고 이번에 신임 원내 대표부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다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얘기를 해서 10월 6일 날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30년 만에 지금 어쨌든 국회 일정 문제로 대법원장 공백 상태가 왔는데요. 이 대법원장이 공석이 되면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전원 합의 재판에 차질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연초로 예상되어 있는 두 분의 대법원장 지금 임명 제청을 해야 되는데 대법원장이 지금 공석이 되면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1월 말부터 2월 초에 대법원 정기 인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이게 밀려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녀 아까 말씀하신 재산 문제, 자녀 문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등등을 가지고 민주당이 주장을 하고 공격을 하는데요. 검증할 건 검증하되 제가 볼 때는 좀 통과를 시켜줘서 대법원장 공석 사태를 최소화 좀 시켜주면 좋겠다. 이번 주 연휴 끝나면 일정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연휴 기간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행보에 좀 집중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최전방 부대를 방문했고요. 경찰과 소방 공무원도 만났고 또 인천공항에서 화물터미널 근로자를 만나기도 했는데 이런 민생 행보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원장님. 대통령이 추석 명절에 민생 행보를 하는 것은 국정 활동의 일환이죠. 쭉 역대 대통령들이 다 해오셨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그 공통점이 뭐냐면 이게 보면은 최전방 부대, 경찰, 소방,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근로자 뭐 이렇게 돼 맞습니다. 있잖아요. 이 키워드로 보면 안보, 경제, 민생 뭐 이렇게 가는 건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우리 국민들이 다 쉬시는 명절 연휴에 이렇게 숨은 곳에서 묵묵히 나라와 국민 그리고 대한민국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을 격려하겠다는 의미가 뭐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 개인적인 바람은 이제 명절 이후에 그동안의 외교 안보 중심의 행보에서 민생이나 경제 중심의 행보로 대통령께서 조금 더 비중을 높여 가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예, 윤재건 부의장께도 좀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그 쉴 수 없는 분들, 명절이 없는 분들에 대한 대통령의 위로와 격려 이런 것들은 그 이전 정부부터 계속 있어 왔죠. 근데 그게 방식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으느냐에 따라서 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현장을 방문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전임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명절이 없는 분들을 향해서 전화 통화를 하시거나 화상 통화를 하시거나 그렇게 하면서 격려를 하셨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대통령의 격려가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대통령에 대한 의전을 챙겨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격려가 아니고 오히려 일을 더 많이 생기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세심한 배려를 하셨던 겁니다. 예. 이번에도 뭐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이번에 격려하셨던 것들이 진짜로 격려가 되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세심한 배려가 있었는지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고 의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좀 정치권 많은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분께서도 연휴에 또 나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윤재관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가십시오.